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전진이냐 본진이냐 아니면 여진이냐. 어제 경주에서 또다시 발생한 지진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사실이겠죠. 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어제 지진의 원인과 대책을 전망해 보겠고요. 지진 대책 관련 의견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미국 대선 얘기 해볼 텐데요. 대선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반격이 시작된 가운데 힐러리 후보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3부에서 이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국이 지진 공포로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어젯밤 경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지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성격, 이게 여진이다, 또 다른 본진이냐, 아니면 전진이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젯밤 발생한 지진 규모 4.5 지진은요, 지금 진앙지의 위치라든지 진원지의 깊이 같은 거를 보면 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진은 어떤 경우는 1, 2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지금 일어나는 지진이 좀 심상치 않게 너무 자주 일어나고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산단청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양산단청 주변에도 또 다른 단청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단청들을 자극하면 새로운 또 다른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허. 네. 그렇다면 지금 우선 그 일반인들의 경우에는요, 이 여진, 본진, 전진 이 세 가지의 구분도 좀 모호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쉽겠습니까? 원래 이게 전진, 본진, 여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지진이 모든 게 끝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었으면 바라지만 만약에 5.8 이상의 지진이 또 일어난다고 한다면 앞에 거는 모두 전진이 되는 겁니다. 전진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진 다발이 일어나는데 그 다발 중에 가장 큰 지진을 우리가 본진이라고, 아하. 이 본진의 앞에 일어나면 전진, 뒤에 일어나면 여진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지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게 본진인지는 확실히 정의 내리기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나봐야 아는 거군요. 예. 자, 지금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럼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큰 건데요. 네네.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지진일수록 여진은 오래 갑니다. 예를 들면 리트기 8.0 이상 같 때는 어떤 데는 수년, 7년, 8년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5.8이 본진이라면 그런 강진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수개월 정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또 큰 지진이 다시 또 다른 지진이 단층대를 따라 일어나면 1년씩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요. 이 5.8, 12일에 5.8 규모가 본진이었다면 수개월 정도.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 8년, 이 외국 사례를 보면 여진이 10년이나 이어진 경우도 있더군요. 예, 그런 데는 보통 판의 경계부에서 네. 리트 규모 8 이상의 아주 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 발생할 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끝나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 대목일 텐데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진을 지진계를 여행해서 관찰한 거는 한 40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진은 역사시대 때 그 기록들을 보면
조선시대 때, 인조 때도 뭐 리히터 규모 7 가까운 지진이 있었고, 신라시대 때도 있었고, 그래서 7 가까운 지진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가 한 400년, 50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400년 동안 지진이 안 일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세대는 지진을 전혀 경험 못 하거든요. 몇 세대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5.8까지는 온 거군요. 네네. 자, 이 우리나라 한 일간지와 인터뷰한 일본 지진 전문가의 의견을 보니까요. 예. 한반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불안감이 커졌는데 이 의견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역사 지진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지진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라시대 때라든지 779년이죠. 인조 때라든지 이럴 때 지진은 그 당시에는 지진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상을 가지고 역으로 추적을 해서 리히터 규모를 정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7.0 이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에서부터 한 7.2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분명히 한 7.0 정도의 지진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조금 앞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2009년에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숨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교수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공청회에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활성 단층 지도가 제작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양산단층, 활단층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조사 기간이 3년밖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조사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고 정말 이 우리가 활성단층이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증 과정이 안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청회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거의 백지화되듯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성단층 지도가 제작되는데 한 30년 걸렸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지질학자들이 있는데 30년이 걸렸으니까 우리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좀 활성단층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도를 제작하고 국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이 단층 지도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건 다 공감이 되는데요. 문제는 어쨌든 지진이 당장이라도 올까봐 걱정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안전처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 견해가 중요한데 이 양산단층, 뭐 울산단층 이번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원지는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5.8 규모가 난 거는 거의 양산단층이 움직이면서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산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지진파가 사방으로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울산단층이나 이런 데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불행하지만 어쩌면 5.8보다 더 큰 지진이 그 주변에 있는 울산단층이나 동래단층이나 이런 데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의 지진이 주변 단층에 또 자극을 주어서 다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지진을 겪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단층대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활성단층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로구나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층 지도 제작도 그렇고요. 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단층 지도가 제작이 되면 또 우리가 활성이 의심되고 있는
그런 단층이 있으면 이런 단층에다가 시초공을 뚫어가지고 지하에다가 네. 지하에 있는 응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하에 라돈가스 함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하 수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전조 현상들이 있거든요. 과학적 네. 전조 현상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네. 일단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부터 자꾸 논란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양산 단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논란할 필요가 없거든요. 활성 단층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곳에는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응력의 상태라든지 이런 아까 과학적인 그런 지진 전조 현상들을 계속 네.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활성 단층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자, 그때는 논란의 네. 여지가 없죠. 그런데 어제요 4.5 규모 지진 온 후에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국에서는 14km 지하 진원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일본에서는 36km 지하라고 또 이 예측을 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너무 커서요. 그거 일본의 데이터가 지금 언론에 30몇 킬로로 이야기하는데 네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홈페이지 한 부분이 오타가 있어서 그렇고 10km 정도로 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보로 전해진 것으로 봐야 되겠군요. 아, 그렇군요. 자, 이 국민안전처 대처를 보면서 많이들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단층 지도, 연구, 시추공을 통한 또 이 모니터링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단기적인 대책은 또 없겠습니까? 그거 답답한 게 이 단기적 대책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단장에 뭐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지진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내진 설계 같은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6.5 이상 지진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피하는가 요령부터 지금 굉장히 교육시키고 숙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이연부 같은 경우는 지진이 한번 가고 나면 이연부 같은 게 깨질 수 있거든요. 이런 위험시설들, 위험 시설물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잘 대피하고 적은 피해를 입을까 하는 그 국민들 교육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대피 요령 숙지 그리고 이제 안전을 상시 관리하는 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의 손문 교수였습니다. 네, 51이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이 막판 변수가 등장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미국 대선 관련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김 박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 팽팽한데요. 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미국 대선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굉장히 박빙이고요. 네.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보면은, 클린턴 후보와 이제 트럼프 후보가 거의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클린턴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한 2억 개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당선 확률이라든지 또 선거인단 수를 보면은 아직은 클린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좀 이제 팽팽해지는 것, 추격전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 기존의 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으로 좀 넘어간 것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나요? 그것보다는요,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사실 뭐 트럼프 후보를 좀 맞듣지 않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야금야금 결집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면 이제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뭐 클린턴 후보도 여러 가지로 비호감 후보로 꼽히는데, 뭐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젊은 층 유권자들을 결집을 잘 못 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추이가 크게 변화된 걸 보면요. 아무래도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 큰 요인이 될까요?
사실은 뭐 7월이나 8월 그때 이제 보면은 전당대회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간극이라는 것은 어차피 좁혀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하. 물론 이제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것에는 이제 클린턴 후보 측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건강 문제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건강 문제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슈가 터졌을 때 9.12 행사장에서 휘청거리고 뭐 그리고 이제 거의 실려나가다시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처음부터 주질 않았어요. 한 90분 정도 이제 언론들이 전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다가 네.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클린턴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부정직하고 항상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네. 있는데,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을 붙인 격이 된 거죠. 네, 네. 자, 또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힐러리의 7월 이후 상승세에 트럼프가 위기감을 느꼈고요. 네. 막말을 많이 자제하면서 좀 이 이미지를 개선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트럼프의 재설정 선거 전략은 어떤 거고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처음에 그 매너포트를 정지를 할 때는 이게 공화당 주류하고는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새로 이제 캠페인 매니저가 된 뭐 켈리안 코네이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트럼프다, 트럼프답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뭐 내가 길 가겠다는 건가 보다 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자제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트위터에다가 막 이상한 말 올리는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네. 또 이제 그 전에 뭐 자기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약간 공식적인 뭐 사과 아닌 사과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자제하면서 차분한 모습, 그리고 내가 단지 경선에서 뛰고 또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던 그런 후보가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스러운 사람이다라는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네. 평가해 주셨는데요. 자, 박사님 조금 민감한 대목을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건강 문제가 큰 요인은 아니고 네. 지금 어찌 보면은 트럼프는 지지층을 야금야금 결집을 했고 이 힐러리는 그 부분에서 약간 미온적이었다고 아까 평가해 주셨는데요. 네. 만에 하나 이 건강 문제가 좀 치명적인 것으로 향후에 확인이 된다면 말이죠. 이 민주당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후보 대체 지명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될 거예요. 그런 네.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클린턴 측에서도 뭐 사퇴 의사가 있고, 또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 이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차후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하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이제 위원들이 후보를 새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뭐 아직 뭐 그런 이야기를 네네. 하기엔 조금 약간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네. 그런 일이 생긴다 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후보를 지명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소집돼서 새로운 후보를 지명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죠.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보를 만약 교체한다면 떨어졌죠. 버니 샌더스. 네.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아무래도 경선을 끝까지 뛰었고 또 그 경선을 통해서 지지층이 확고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뭐 힐러리 클린턴이 없다면 유력한 후보로도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뭐 버니 샌더스 외에도 사실은 전국위원회 측에서는 또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무래도 조 바이든 부통령. 네. 뭐 사실 뭐 대통령 선거를 나오려고 했었는데 포기한 그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한 경우이기도 하고. 네. 팀 케인 부통령 지금 뭐 러닝메이트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라도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네. 샌더스 후보가 아무래도 뭐 조금 당위성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유력하게 거론이 될 거고 아니면 조 바이든 부통령 정도가 아마 좀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두 명이 강화를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가능성은 뭐 아직은 이제 시나리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나리오를 한 단계 더 써보면요, 박사님. 네. 만약에 이 샌더스가 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샌더스 대 트럼프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 샌더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맞닥뜨린다고 한다면은 별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샌더스 후보도 사실은 그 확장력이 굉장히 뛰어난 후보는 아니고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난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선거 자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딸리기 때문에 결코 쉬운 대결은 아닐 겁니다. 이게 또 자원 동원의 문제가 남아 있겠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만 쓰고요. 네. 그 가능성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아 있는 TV 토론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최대 변수라고 꼽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원래 사실 TV 토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TV 토론을 보는 사람들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제 뭐 확정짓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걸 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효과 뭐 이런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TV 토론이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의 대결이잖아요. 그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대통령감으로 어필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가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네. 애를 쓰는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뭐 역대급 네거티브 난타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대가는 클린턴과 트럼프가 워낙에 토론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정책 얘기를 한다기보다 굉장히 뭐 스타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면서 서로 이제 얼마나 내가 매력적이고 좋은 후보인가 그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러면은요 TV 토론 말고 마지막 어떤 변수가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뭐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이고요. 네. 뭐 글쎄 10월 되면은 옥토버 서프라이즈에서 뭐 줄리안 어센지 그 위키리크스죠. 네네. 그래서 뭐 뭔가 터뜨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약간 주의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 트럼프는 지금 가는 대로만 가자라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약간 캠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뭐 지금 뭐 약간 상승세를 탄다고 해서 또 오버해서 뭐 막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좋겠고 네. 이제는 이제 사실은 얼마나 원래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장을 찍어 놓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뭐 쉽게 정리하면 누가 표를 덜 깎아 먹느냐의 게임이군요.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